시 있는 일요일 김병호입니다. 저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지난번에 영상에서 미리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시집 이야기 대신에 신인상 응모와 시집 원고를 투고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잡지사나 출판사는 공지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특정한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에 어떤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 응모법, 투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인상 응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처럼 메일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그러면 메일을 보낼 때, 메일의 본문 내용도 써야 될지, 파일명은 어떻게 해야 될지, 표지라든가 원고 작성법,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트롤 하고 엔터키 동시에 누르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볼까요? 그 다음, 메일 제목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신문사의 신춘문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메일로 원고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편으로 투고를 하는, 응모를 하는 것이 대세였는데, 마감일의 소인 유효에 대한 문제하고 낙선 작품에 대한 처리 문제 때문에 요새는 이메일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본격적으로 메일 제목은 어떻게 할까인데요. 신인상 응모임을 제목에서 밝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메일 제목을 신인상 응모 김소월 이렇게 하면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편집부에 보내지는 메일이 여러 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출판사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신인상 원고 모집 메일 계정을 만들어 놓지만 대부분은 편집자의 담당 이메일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이메일 중에서 신인상 응모와 일반 메일을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제목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가 메일 검색을 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메일로 신인상 응모를 할 경우에 메일의 본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응모 원고의 표지에서 한번 밝힐 내용이긴 하지만 메일 본문에다가도 간략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5회 시인의 일요일 신인상에 응모합니다. 슈게이징회 4편 김소월, 그 다음에 연락처,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간략하게 적는 게 제일 좋고요. 굳이 구구절절하게 많은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응모 작품 자체니까요. 혹시나 메일과 첨부 파일이 잘못 매칭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다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파일명과 표지인데요. 이것도 선명하게 받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선명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명은 신인상이었잖아요. 여기에서는 파일명은 시부문 김소월 이렇게 명기를 하는 게, 적는 게 제일 좋고요. 파일명은 이처럼 응모 분야하고 자신의 응모자의 이름을 함께 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참가 대회와 분야, 응모하는 작품 제목과 연락처 이런 것들을 표지에는 정확히 적어주는 게 좋은데요. 제가 예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표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대회명을 정확하게 적시를 하고요. 제5회 시인의 일요일 신인상 시부문 응모자. 그러니까 시 전문 잡지면 시 부분이란 말을 빼도 되겠지만 종합문예지일 경우에는 시인지 소설인지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편수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슈게이징 외 4편.
그 다음에 여기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음모 편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뭐 3편을 모집하는 데도 있고 5편, 10편을 모집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기준에서 한 130%, 40%, 그 5편 이상이라고 하면 6, 7편을 보내는 게 좋고요. 5편 딱 보내면 이게 어떤 실력의 그 검증하는데 확장성이 딱 갇히거든요. 3편 이상인데 3편만 보내면 정말로 그때는 마이너스고요. 그런데 5편이라고 할 때 5편인데 10편이나 20편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10편, 20편의 편차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반드시 편차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작품이 많다 하더라도 5편이면 한 7편 정도까지만 보내는 게 훨씬 좋고요. 뭐 10편을 원할 때는 뭐 10편 정도면 그냥 10편에 맞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편수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표지에서 그래서 이 편수가 다소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응모자 이름, 연락처는 이메일하고, 이메일로 응모를 했다 하더라도 이메일을 한 번 더 써주는 게 좋고요. 전화번호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응모 원고 요령, 작성 요령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표지와 작품을 각각의 장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글자의 크기는 11포인트고 줄 간격은 180%가 가장 가독성이 있다. 읽는 사람, 심사자들이 읽기에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체에 대해서 은근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평범한 서체가 좋습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이렇게 개성 있고 특별한 서체의 경우는 그 가독성이 떨어지면 읽는 사람이 되게 불편하게 읽을 수도 있어서요. 가장 보편적인 서체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글자 모양에 보면 이렇게 꾸미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장평이나 아니면 자간은 되도록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평, 자간 그대로 놔두고 글자 크기는 뭐 10%, 11포인트, 줄 간격은 160도 좋긴 한데 180이 좀 더 시원해서 읽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불필요한 중앙 정렬, 그 시 처음 이렇게 쓰거나 그러면 예쁘게 보이려고 중앙 정렬로 해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퍼지게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예가 아니면 사용을 자제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양쪽 정렬을 사용하시고요. 어떤 시의 형식적인 의도가 있을 때에만 가운데 정렬이나 아니면 뭐 오른쪽 정렬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이는 A4 사이즈 그대로 사용을 하세요. 뭐 종이를 아낀다고 글자를 작게 한다거나 줄 간격을 뭐 160% 이하로 하지 마시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A4 용지인데 이렇게 좌우 위아래 머릿말이랑 그 간격들을 조정을 해서 시집 사이즈로 그렇게 작게 원고를 해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그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A4 양식으로 해서 그 사이즈로 보내는 거니까 그 사이즈, 정상적인 사이즈, 뭐 좌우, 오른쪽, 왼쪽 뭐 30, 30, 뭐 그런 식으로, 한글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한글 A4 사이즈를 제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독성이라는 거, 읽는 사람들이 시원시원하게 잘 읽어야 된다는 거, 그걸 명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쓰지 않았는데 원고의 제일 마지막에 끝이라고 써주시면 제일 좋아요. 원고가 더 있는데 뭐 부족하게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오류가 아닌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편 원고 오른쪽 하단에는 그 꺽쇠나 뭐 괄호를 해서 끝이라고 명기를 해주면 이게 이 사람이 투고한 원고의 마지막 작품이구나, 그것을 심사자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끝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본문의 내용. 본문 내용에서 깜빡한 부분이 있는데요. 본문 이게 이제 11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제목과 본문 내용의 차이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본문 내용이 1%면 그 제목을 볼드체 굵게 한다거나 아니면 한 2포인트 정도 더 크게 해서 여기를 13포인트로 한다거나 그렇게 제목과 시의 제목과 본문을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명조체가 좋겠다. 자기가 선호하는 특별한 서체보다는 그 이야기이고요. 자, 컨트롤 엔터 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컨트롤 키와 키보드 좌판에 컨트롤과 엔터를 동시에 누르는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후에 다음번에 별도의 그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제가 놓친 신인상 응모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다가 궁금한 점을 적어 주시면 제가 뭐 다음번 영상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 답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플러스 엔터 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찮은 것 같으면서도 알아두시면 아주 요긴한 팁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한글 프로그램에서 컨트롤하고 엔터를 동시에 누르면 그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를 쪽 나누기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페이지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 키를 쓸 줄 모르시는 분들은 그 시와 시를 마치 그 기차처럼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의 행이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들게 되면 그 뒷부분도 그와 똑같은 영향을 받아서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일쪽에 제목과 본문이 붙어 있어서 이 사이에 2행 정도의 간격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보통 엔터를 누르죠.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이쪽이 이 페이지에서 두 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3쪽에서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경우도 있고, 다시 원위치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만약에 한 연을 삭제를 시킨다고 해보죠. 일쪽에 이 연을 삭제를 해보면 이렇게 이쪽에 있어야 할 시들이 일쪽 하단으로 내려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쳐주면 이게 다음 그 페이지가 됩니다. 여기서 커서를 여기다 두고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독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시를 만약에 행수를 늘린다고 하면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한번 또 늘려볼까요? 이렇게 늘리면 더 해야 되나? 한번 더 할게요. 이렇게 해서 늘렸잖아요. 그러면 일쪽에 그 원고가 넘쳐 흐르죠. 근데 그 이쪽에 있던 시가 독립적으로 3쪽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그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누르면 이 시들이 각각 독립적인 페이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별것도 아니면서 이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이메일을 받는 편집부에서 대부분 원본 그대로를 출력하기는 하지만 간혹 종이 사이즈를 조정하거나 글자 크기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원고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신작시 시제 원고 투고를 할 경우에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